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병원 외과의 남수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항문 출혈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어떤 질환들이 많이 항문 출혈을 일으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끔씩 대변 보고 피가 납니다. 이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십니다. 어떻게 피가 났어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대변 보고 나니 휴지에 피가 조금 묻었다. 아니면 변기가 새빨갛게 빨간 물이 똑똑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큰 병은 아닐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 걱정을 좀 덜어드릴 말씀을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 환자들 중에 약 15% 정도에서는 항문 출혈을 가지고 내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진 않지만 전체 성인에서 45%에서 55% 정도의 성인이 일생 중에 한 번 정도는 항문 출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항문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게 대변 보고 나서 항상 피가 나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피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의 15% 정도가 이런 항문 출혈 증상을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게 됩니다. 혈변과 흑색변과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혈변 같은 경우는 변 자체가 새빨갛게 변과 피가 섞여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게 혈변이고요. 흑색변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처럼 까만 새까만 변을 보게 되는 게 흑색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문 자체가 아니고 조금 더 위에 위나 대장, 소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변을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항문 출혈 같은 경우에는 새빨간 피가 대변에 묻어 있거나 휴지에 묻어 있거나 변기가 좀 빨갛게 변하거나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대부분의 90% 이상의 항문 출혈은 그 양성 질환에 의해서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밑에 써있는 치질이나 치열이 대부분의 원인이지만 드물게 용종, 직장염, 직장궤양 이런 거에 의해서도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대장암 때문에도 대장이나 직장에 암이 생기면서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나이라던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가지고 환자분에 대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문 출혈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항문 출혈을 일으키는 질병 자체도 많고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장문서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먼저 출혈이 어떤 형태로 났는지, 휴지에 묻어나는지, 변기에 몇 방울 떨어지고 마는지, 변기 자체가 새빨간지, 아니면 대변에 피가 묻어있는 건지, 아니면 대변 자체가 피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대변이 코처럼 점액성으로 대변을 보시는지,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움증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고요. 항문에도 통증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대변 보고 나서 아픈 건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아픈지, 항문 통증이 찢어지듯이 아픈지 아니면 묵직하고 우직하게 계속 아픈지를 물어보게 되고 최근에 전립선 초음파를 했다거나 항문 주변으로 외상, 어디 이렇게 손상을 받은 적은 없는지 등을 질문하게 되고요. 또 항문 밖으로 뭐가 튀어나오진 않았는지, 통증이 있으면서 튀어나온 게 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변 보고 나면 조금씩 밀려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대변을 현재 잘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대변이 너무 물처럼 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열이 났거나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항문 질환을 감별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문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항문을 해부학적으로 본 건데 실제로 항문은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항문 자체는 우리 이런 피부와 같은 피부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요 안쪽 부분은 입안의 점막과 같이 이루어진 부분이 다양하게 합쳐져서 항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관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는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괄약근과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병이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가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옆에 눕혀놓고 의사가 그 손가락을 항문으로 삽입을 해서 항문 주변 구조물을 이렇게 만져서 뭔가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보게 되는데요. 항문 괄약근 압력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지 아니면 치액이나 치열 같은 그런 질환은 없는지를 한번 보게 되고 그 외에도 직장류라던가 암이 있지는 않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항문만 만져보는 게 아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성 같은 경우는 질 쪽에도 이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만져보는 거 말고도 직접 항문을 벌려서 눈으로 관찰하는 항문경 검사가 이제 외래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중에 가장 정확한 검사인데요.
대부분은 뭐 별 전처치 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변이 많이 차 있거나 조금 더 안쪽까지 자세히 봐야 되는 경우에는 외래에서 관장을 시행한 후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문경은 이렇게 항문을 벌려서 항문경을 삽입한 뒤에 이렇게 병변이 있지는 않는지 보게 되는 검사인데, 항문경의 형태는 항문경을 할 때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자세는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검사를 하고 있고,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옷을 홀딱 벗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항문 쪽만 노출이 되게 해서 이렇게 구멍포로 덮어가지고 노출을 최소화시켜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문경은 뭐 이렇게 쇠로 된 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손잡이가 이렇게 저렇게 달린 거 되게 다양한 형태가 있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제일 이게 보기에 원활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투명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합니다. 요 가운데 심지를 빼고 나면 요 옆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정도를 더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게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에는 빛이 잘 안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놓칠 수 있어서 요 안으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조금 더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제 항문경을 삽입하기 전에 항문 근처에 이런 피부에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을 하고, 항문경을 넣어서 내시경을 같이 넣은 다음에 항문경을 쭉 빼면서 안쪽, 중간, 바깥쪽을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내시경이 있기 때문에 안쪽에 혹시 이상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장이라던가 S상 결장까지 같이 내시경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검사로는 이런 항문 초음파 이쪽 끝에 프로브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러면서 360도 이미지를 통해서 항문 괄약근이라던가, 이거 같은 경우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 있던 환자의 이제 초음파 사진인데, 이런 식으로 까맣게 고름집이 차 있지는 않는지, 괄약근에 손상은 없는지 등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추가로 더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전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검사입니다. 또 항문 내압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끝에 풍선이 달려 있고 여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항문에 삽입을 해서 요 항문에 그 괄약근에 힘이 어느 정도 잘 들어가는지, 대변을 참는 능력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항문 출혈을 일으키는 크게 대표적인 질환이 치액과 치열 두 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치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고,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치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치핵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2250년 함무라비 법전에 치핵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이미 기술이 되어 있고, 기원전 1700년 전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치핵에 대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도 가장 먼저 치질 수술을 시행한 의사로 잘 알려져 있고요. 여기 기원전 13세기 그림인데 여기에 치핵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까지도 있는 걸로 봐서 굉장히 치핵은 인류와 함께 오래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핵은 이런 식으로 항문 주변에 혈관이 모여있는 혈관총이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 이런 혈관총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생기는지, 치핵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원인은 변비입니다. 변비가 있으면서 우리가 항문에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서 이 피부가 늘어나게 되고, 그 외에 설사가 있거나 아니면 임신을 해서 배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2차적으로 항문에 그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요. 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지면서 변비가 발생하면서 치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술을 많이 먹거나 많이 피로한 경우에 치핵의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증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은 새빨간 피가 나던가 아니면 항문 주변에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대변 보고 나면 자꾸 뭐가 항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라는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 늘어난 혈관 사이로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이 생기면서 단단하게 아프게 만져지는 종괴가 있다, 항문에 뭐가 암이 생긴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치핵 자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로 인해서 항문 주변이 가려운 증상으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치핵의 종류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냐, 밖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냐에 따라서 내치핵, 외치핵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혼합치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떡이 생기면서 이렇게 혈전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항문 밖으로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내치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밀려 나오냐에 따라서 1도, 2도, 3도, 4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게 밀려 나오지만 내가 이제 손으로 넣어야 되거나 손으로 넣어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는 3도 이상의 치질에서는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인 항문 점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은 안쪽에 있는 치액이 내치액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모습이고 외치액이 있으면서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피떡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또 이런 게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 혈관이 피가 공급이 안 되면서 일종의 썩어버린 이런 치질 덩어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치액이 있다라고 진단이 되면 그 치료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변이 단단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제가 대변을 매일 봐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 2번 이상은 대변을 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식이습관을 교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의 식이섬유를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식이섬유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으냐? 요런 음식들이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뭐 곡류도 그렇고 대부분의 야채, 그다음 과일 같은 걸 많이 드시는 게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도 계속 변이 단단하고 변비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변비약을 먹어서 조금 증상을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변비약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변 완화제나 대변 팽창제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치료 중에 하나는 좌욕입니다. 좌욕은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40도 정도,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닌 우리 보통 목욕탕 가면 있는 온탕에 있는 정도의 물로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 이렇게 담그고 10에서 15분 정도 담그고 있는 것이 좌욕인데요. 이렇게 되면 항문 주변에 이제 확장되어 있던 혈관들이 조금 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소금을 넣어도 되냐, 비누나 뭐 약국에서 파는 약을 넣어도 되냐 많이 물어보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냥 깨끗한 물, 우리 수돗물을 따뜻하게 받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게 자세가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집에 욕조가 있으면 욕조에다 물을 받아놓고 반신욕을 하는 게 좋고요.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그냥 동네 목욕탕을 가셔도 어느 그 물 자체가 딱 40도 정도 적당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좌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잘 치료가 안 된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막 무작정 이제 잘라내기에는 또 통증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외래에서 할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무밴드로 그 치액 덩어리를 잡아버리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치액만 있을 때 가능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한두 개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치액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번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수술로 다 절제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 있는 치액 덩어리를 묶어서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썩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치액 덩어리를 절제해주는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좀 과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주의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도 이제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술은 크게 이 치액 자체를 다 잘라버리는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세밀하게는 뭐 수술의 테크닉적인 면을 보자면 수술 방법은 정말 몇십 가지, 거의 몇백 가지 정도의 수술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치액 조직을 다 잘라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문 입구 주변의 피부에는 우리가 감각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질 수술하면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항문 주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좀 있고요. 통증이 좀 덜한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라고 많이 병원에 찾아오시는데 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늘어난 치질만 이런 자동 문합기를 사용해서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상처가 항문 안쪽으로만 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내치액만 있는 경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수술방에서 환자의 그 치액의 정도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는데요. 요거 수술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항문이 좁아지는 항문 협착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도 마찬가지로 변비를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섭취 많이 하시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좌욕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상처 부위를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뭐 소독약으로 닦고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치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열어놓기 때문에 좌욕을 하면서 계속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그 상처 부위가 부은 부분을 좀 좋아지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다 낫는데 시간은 다양하게 있지만 빠르면 2주 아니면 길게는 3개월 이상 조금 상처가 좀 낫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항문 주변에 이제 통증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변비가 온다거나 변실금이 일시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질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생기게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방을 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 평소에 물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 많이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고 힘을 과도하게 주는 거는 치질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 변비가 안 생기게 조심하시고 평소에 쪼그리고 앉거나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게 되면 그 항문 주변에 이제 혈관 쪽으로 압력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치액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질환입니다. 이제 치열이라고 해가지고요. 의학적 용어로는 이런데 흔히 말하면 이겁니다. 항문 주변이 찢어진 겁니다. 항문 피부가 찢어지면서 특징적으로는 피가 치액보다도 더 많이 나고요. 대변을 볼 때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가에 찢어지면 시간 지나다가 또 말하면 나아질 듯 하다가 하품 한 번 하면 또 찢어지고 말하면 또 찢어질 듯 하듯이 우리가 대변을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듯 하다가 대변 보면 조금 더 악화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 40% 정도에서는 급성치열이 이제 만성치열로 진행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제 치열이 생기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건 항문 외상입니다. 항문 자체가 손상을 입으면서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단단하거나 굵은 대변이 지나가면서 항문을 찢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자주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항문 점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아기를 낳는 분만 과정에서도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항문 외상에 의한 거지만 드물게는 뭐 크론병이라던가 항문암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치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찢어진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항문 점막이 찢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런 급성치열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연고를 바르고 변비약을 써서 변을 많이 묽게 만드는 치료를 하고 좌욕을 해서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이제 급성치열의 치료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약 40% 정도에서는 이게 만성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성이 되면 이렇게 찢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 위쪽으로 겉에 있는 항문 쪽으로 그 피부가 돌출이 되고 튀어나오고 점막 자체가 단단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안 그러면은 이게 계속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만성 치열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치열 자체를 어떻게 절제하는 게 아니고 치열을 자꾸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술로 우리 괄약근 중에 하나인 내괄약근 안쪽에 있는 괄약근의 일부를 절개를 해서 항문 압력을 조금 감소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 변이 아무리 단단하고 굵은 변이 지나가도 조금 항문 자체에 손상을 좀 덜 받기 때문에 하는 수술 방법이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만 절개하기 때문에 변실금의 위험이 높진 않지만 다산, 아기를 많이 낳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경우 자체가 그 변실금에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환자를 잘 봐서 경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 자체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치열이든 치액이든 중요한 거는 이제 변비나 설사를 예방하는 게 좋고 우리가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하는 배변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이 습관도 잘 해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항문 출혈은 양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 양성 질환인데 계속 증상이 지속되거나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항문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서 내가 혹시 다른 병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치료 방법이 옳지 않았던 건 아닌지 한번 진찰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